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 환경이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 특히 신냉전으로 불릴 만큼 진영 대결도 격화되면서 우리의 수출 시장, 대외 경제 영토도 매우 좁아지고 있어서 이중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 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들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국가 단위의 또 정치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적 여건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또 국제적 환경도 계속 악화되는 중이어서 수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도 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치가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호심탄회한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듣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를 모두 발언 끝나면 다 비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무슨 보안이 꼭 필요한 건가요? 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으면 네네. 여러분도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서로 곤란할 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공개로 계속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정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편든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는 전체를 다 살펴야 되는 상황인 점도 고려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 저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게 이 다양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각 부분 분야에서 또 자신의 입장에서 충분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주시면 저희 안 그래도 이게 각 우리 상임위원장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정책위 의장도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특히 무역과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비추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부분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조상현입니다. 지금 자리에 배포되어 있는 업무 현황 보고 자료를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무역협회를 소개해드리면은, 저희 협회는 무역업계의 권익 옹호 및 무역진흥 활동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창립일은 1946년 7월 31일입니다. 저희 협회는 무역진흥과 민간통상협력, 무역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 무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7만 6천 개 이상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해외시장 개척 및 통상협력, 무역조사 연구, 무역인력 교육, 수출 애로 및 정책 대정부 건의, 정부 협력 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올해 저희 무역협회는 무역 구조 전환 및 스케일업을 통한 수출 동력 강화를 기본적인 사업 방향으로 잡고 5개 전략 과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무역 현장 애로 타개 및 회원사 수출 지원 강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무역 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성장 수출 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무역 구조 선진화를 위한 무역 연구와 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 무역 인력 양성과 무역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한국 무역은 주요국 대비 빠른 수출 회복세를 시현하면서 나름대로 전반적인 경기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월에서 10월까지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9.0%로 주요 수출 경쟁국 대비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8월 달까지 한국의 세계 수출 순위는 6위로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해서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제치고 현재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과의 격차를 상당폭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 호조세는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실적이 호전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10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비 47.2%나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을 견인하고 있고 올해 반도체 수출은 이를 통해서 1,300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품목인 자동차는 3년 연속 최대 수출 실적 경신에 도전하면서 10월까지 2%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K-팝을 비롯한 한류 열기가 전 세계 각지로 확산되면서 화장품, 변압기, 전선 등도 올해 최대 실적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 회복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올해 무역 수지는 4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미 대선 이후에 무역 통상 환경에 대한 전망입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 그리고 관세 조치, 자국 우선주의 기반의 온쇼링 강화, 이러한 것들이 대미 통상 환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까지 이어진 무역법 301조, 무역 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해서 수입 제한과 수출 투자 조치를 통하고 지금 공언한 바로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편 관세, 상호 대응세 등등의 관세 조치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신행정부는 프렌드 쇼링을 비롯한 어떤 가치 동맹 국가와의 연계를 배제하고 미국 내에 와서 제품을 생산하라는 온쇼링 정책을 통해서 USMCA라고 하는 캐나다, 멕시코와의 어떤 FTA 협상 개정 시도도 하면서 수입 규제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IRA라든지 칩스법에 대한 어떤 변경도 시도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 요구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IRA와 칩스법 개정은 의회와 협의를 하되 사전에 행정명령 등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흔적을 지워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화석 연료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린 전환이 상당 부분 지체되거나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중 견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이 일부분은 좀 반사 이익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무역 파고는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부터는 무역업계의 애로사항 건의집을 전달한 내용 중에 핵심 과제 4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한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저출생 고령화, 제조업 기피 현상 등으로 중소제조업체들의 만성적인 인력난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에 따라서 생산성 저하 등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인구 감소는 우리 제조업의 생산성 감소와 함께 경쟁력 상실, 잠재 성장률 저하, 국가 경쟁력 하락 등으로 이어지는 만연된 어떤 경쟁력 저하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민주당 측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는 생산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어떤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경력 단절 여성, 고령 퇴직자, 외국인 근로자, 해외 우수 인력, 외국인 유학생 등등에 대한 어떤 고용시장으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고용제도도 개선해 나가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페이지로는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입니다. 이러한 신성장 분야의 기업들은 법 제도가 미비하고 후속 규제들로 인해 혁신 동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 포지티브 규제 하에서는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춘 정부의 신속 대응이 중요하지만 규제가 이를 따라오지 못해서 신산업이 실제로 상용화되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비롯한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 최소한의 중요 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기는 네거티브 규제를 과감하게 도입해서 혁신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제한적인 임시 허가 성격으로 한계가 있어서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보호책 강화입니다. 최근 6년간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총 140건이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피해 규모만 33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서 유기징역형의 선고 비율이 낮고 법정형에 비해 실제 선고 형량이 낮아서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술 유출의 목적성을 입증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미국, 영국, 독일과 마찬가지로 고의를 요건으로 해서 처벌 대상이 포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여러 건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의 합의안을 도출해서 신속한 법률 개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안전운임제의 재도입 시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에서 22년간 3년 동안 안전운임제 제도를 시행한 결과 실제 교통안전의 어떤 정진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신 과도한 화물 운임 상승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는 부작용만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불가피한 경우에 운수사와 차주에게 지급하는 위탁 운임만 법제화하고 화주 과태료 조항은 삭제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차주의 소득과 교통안전 정진을 위해 지입제 및 다단계 하청 구조 건설을 통한 화물 운송 시장의 모순적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어떤 규정의 명확화와 적용 완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2021년 최초 발의되고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의무이행의 책임을 지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정의가 좀 불명확하고 법 위반 시의 처벌 대상 또한 모호하다는 이런 문제점도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 같은 경우에도 형량의 상한을 규정한 대부분의 조항과는 달리 경영 책임자 등에 부여된 관리상의 의무에 비해 징역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상의 벌금 등 과도한 하한 규제만 적용하고 있어서 경영상의 위축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에 정한 대상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도급 책임 범위와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 주요 법조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부터 확대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을 2년 더 유예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 자유롭게 의견들을 먼저 주시면 듣고 나서 저희 민주당 쪽에서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아니 뭐 혹시 네. 비공개로 허심탄회하게 주실 분들 좀 기다리셨다 나중에 또 말씀하시면 괜찮습니다. 괜찮았고, 예. 조금 전에 4페이지에 보면 주 52시간제 부분인데 저는 그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차원에서 우리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요즘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없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주 52시간제를 해가지고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런 걸로 좀 어떤 전체적인 생산 개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냥 시간만 제한을 걸어 놓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일본이라든지 미국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부 많이 하셨겠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화이트 칼라들 그리고 연봉 1억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는 52시간제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R&D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월 단위로 해서 한 47시간을 해서 이렇게 좀 유예를 한다든지 연간 370시간 면에서는 어떤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줘야지 어떤 법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도 뭐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떤 특별유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생산 현장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는 우리 연구원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전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제 기업들이 지금 감사 그 선임권에 대해서 대주주 권한이 3%밖에 인정이 안 돼 갖고 소액 주주들이 해마다 감사를 3년마다 임기 전환할 때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취지는 이 대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중소 중견기업까지 그 3% 제도가 내려와 갖고 저희만 하더라도 조그만 상장회사가 이 감사 선임할 때만 되면 소액 주주들이 데모나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그 경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이번에 추진하고 계시는 그 여러 감사도 3%다 제한한다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좀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그래도 대주주가 절반의 그 주권을 갖고 행단을 해야지 100%는 아니더라도 3%는 너무 미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느끼고 있는 그 문제점은 국제 경쟁력 그 강화를 위해서 저희 나라 인건비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그 주위의 그 동남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에 비해서 기술은 앞섰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제조 산업들은 너무 인건비가 비싸서 저희 인건비가 그 직무 관련 인건비가 같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일본만 하더라도 인건비가 절반 외국인들이 와서 일할 때는 절반 수준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52시간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는데 보면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인건비가 하루 12만 원 주면 한 달에 360인데 거기다 숙식 제공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400만 원 이상 들어가면 주로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이러기 위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건의드리는 것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좀 저인건비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다른 의견들 혹시 그러면 저희 쪽에서 답변을 조금씩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일반적인 얘기 좀 드릴까요? 수출 무역협회인데 수출 얘기보다는 주로 국내 생산 기반 얘기를 많이 하시는군요. 노동시간 관련해서는 어쨌든 개별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하신 거. 근데 우리 한노위 위원장도 와 계신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말 국제 사례와 비교를 해보면 여하튼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에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 그러던데 요새는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너무 노동시간이 길다. 대개 1700시간대인데 우리는 1900시간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동시간을 늘려야 하는 게 맞냐는 사실 노동계 쪽 입장도 좀 있어서 그렇게 쉽게 우리가 접근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으로 전 세계 표준 기준에 비추어서 평균에 비추어서 우리 국내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꼭 감안해야 된다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
고임금 노동자, 뭐 연구개발과 특정 영역은 주 52시간을 좀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여러 군데서 하시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데 현 제도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정도라면 좀 엄격하게 제한해서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또 당내의 노동계 쪽 입장을 한번 또 들어보면 현재 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대책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건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쌍방의 주장이 워낙 전에 달라가지고 어떤 게 진짜인가. 근데 서로 정확하게 논쟁해보고 현 제도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러나 꼭 필요한 완화가 필요하다면 그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건비 노동 대가가 너무 높다. 그 문제도 좀 검토를 해보긴 해야 될 텐데, 또 다른 쪽 입장이 다른 쪽 얘기를 들어보면 또 좀 달라서 어쨌든 논쟁의 여지가 많은 영역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대재해법 얘기를 하는데 뭐 충분히 이해는 돼요. 불안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역시 평균적으로 보면 산업재율이 거의 OECD 국가 중에 1위, 최고 수준이고, 사망자도 어쨌든 산업재해 사망자 수도 가장 많다. 그런데도 근본적으로 개선되지는 잘 않는다. 그런 또 문제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처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극단적 조치라서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 지적도 일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오죽하면 이러겠냐.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다. 살려고 나갔다가 죽어서 돌아오더라. 이거 정말 당사자들,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잔인한 일이죠. 근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문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터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해요. 입장이 너무 달라요. 물론 저희가 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자주 좀 이해 충돌 당사자들 사이에 좀 토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산자위하고 아마 환노위가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당 내에서도. 뭐 그런 거 있죠. 반도체 지원법의 한 내용이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해석이 전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 서로. 근데 이 문제를 터놓고 얘기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지 않으면 이제 갈등 대립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나 문제는 사실은 사람으로부터 생긴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으로 터놓고 얘기하면 다 해결책이 원래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정치이겠죠. 오늘도 뭐 그런 측면이기도 하지만 언제 기회 되면 노동계하고 그 경영계, 기업 측하고 한번 끝장 토론 같은 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근데 그건 둘이 싸워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결국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구 말이 맞을까? 이렇게 한번 그런 기회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대화를 사실 하지 않죠. 싸우기만 하지. 각자 주장만 하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난 이렇게 생각해. 한번 붙어서 누가 이기나 해보자. 뭐 이렇게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우리 사회의 좀 문화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좀 조금씩 교정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럽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노동 문제는 노동 유연화 문제 뭐 이런 걸 놓고 어쨌든 뭐 근 10년 가까이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대타협을 하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대화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그 측면에서 비슷해요.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특히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내수 기업들, 심지어 농업, 축산업 종사자 이런 쪽은 더 심해요. 아예 국내 노동자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을 판이다. 배를 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조업을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 거의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일을 맡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사실 폭등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많이 좀 외국인 노동자 수입을 좀 많이 하자 그런 입장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럼 국내 내국인들의 고용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고 또 최저임금을 이쪽 부분만 예외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통째로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어쨌든 그런 이해관계 충돌 문제도 있다는 거죠. 네거티브 규제를 하자. 그러니까 신기술, 신산업 영역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로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행정관료들 입장에서 보면 다 통제하고 싶은데 저나 우리 민주당은 이 문제에 관한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대선 때 주장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특히 국제 경쟁이 심각해지는 신산업, 신기술 영역은 이 규제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다. 이거는 최대한 빨리 좀 추진을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서 좀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징역형이나 법정형을 많이 높인다고 해결될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소위 엄형, 혹형주의, 형량 높이고 잔인하게 형을 집행하는 것 가지고 과연 범죄를 막을 수 있냐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논쟁이 있어요. 사형 많이 하면 범죄가 줄어드냐? 통계적으로 보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실질적인 대안은 필요한데, 이걸 포함해서 좀 구체적 대안을 만들 필요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그게 뭘까? 형량만 올리면 다 해결이 될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안전운임제 제도입을 저희가 이제 당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서로 주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당내에서 이렇게 보고받기로는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나니까 과로, 과적 이런 게 막 늘어나가지고 졸음운전이나 화물 차량에 대한 좀 고속도로 사고가 많아지더라.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 주장하시는 걸 보면 반대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게 객관적으로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통계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보이는 게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수출 관련해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매우 괜찮다, 상당히 좋다 이런 분석이면 사실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실제로는 걱정 많이 하잖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반도체, 전기차 그 정도는 빼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거나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나 전기차 이 부분만 떼놓고 보면 확 좋아지고 있는데 수출 전체를 통째로 종합적으로 보면 비슷하거나 개선되는 것 같지만 내용 알맹이를 보면 매우 위험하다. 좀 소위 수출 품목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두 개의 품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으로. 일반적인 수출 분야는 매우 안 좋다. 제가 이제 당 내부의 자료를 보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상당히 구조적으로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약간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서 뭐 토론을 해서 문제를 결정할 자리는 아니고 우리가 한다고 해서 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일정한 제도를 도입하는 건데 법률 제도를 그것도 매우 제한적이고 그건 또 일부는 또 가능할 테니까 어쨌든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에서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여기서 뭐 세부 토론을 논쟁을 심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좀 한번 입장들이나 이런 건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저 간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오늘은 가능하면 얘기를 좀 많이 듣는 자리니까 그런 걸 네. 기본적으로 네, 깔고 짧게.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현행 이 제도들이 근로시간 제도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뭐 탄력 근로 제도도 있고 또 선택 근로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탄력 근로제만 활용을 잘 하면 충분하게 사실은 6개월 단위로 지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R&D 분야에는 3개월 단위로 선택 근로제를 할 수 있는데 그 탄력 근로제는 주당 64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아까 선택 근로제 같은 경우에는 주당 80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80시간 같으면은 과로사 기준이 60시간 이상 근로했을 때 과로사가 판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실제 지금 있는 제도들이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가 있는데 실제 제도 도입은 했지만 한 350명 정도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15,000불 이상대에 적용하는 게 있는데 미국은 노동법 체계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런 입장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런 우리 탄력 근로제도에만으로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주장인 거예요. 어쨌든 그런 주장이 있다. 따져보자. 예, 그런 얘기입니다. 네. 거기 350명에 불과하더라도 그 350명이 매우 중요한 수도 있죠. 근데 그 일본에서도 노사 간 반드시 합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네. 과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있더라라는 정도고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뭐 이제 우리 뭐 김원 의원 하실 말씀 있어요? 저희들도 특히 연구직에 대해서요. 특히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업계나 뭐 이런 데서 제안이 이제 특히 고액 연구직에 대해서는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준을 5%로 하자, 3%로 하자, 연봉 상위 기준으로 그러면 약 한 1억 4천만 원 정도 이상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노동 시간을 좀 유연하게 대처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 주시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내일 이제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제 재정법인데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네. 이러저런 논의를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서로. 네. 그러나 그 법을 논의할 때도 이게 근로시간과 관련된 부분들은 근로기준법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특히 이렇게 개별법으로 피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근로기준법을 오랫동안 이 누적해서 근로기준법이 네. 성장해 왔는데 그런 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저도 법률가이긴 한데 우리나라 법은 너무 포괄적이고 일반적이고 일률적이에요. 그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정하려고 하면 법조문이 무지하게 복잡해지게 되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복잡하거든요. 세부적으로 잘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좀 입법기관이 피곤하고 힘들긴 하겠지만 너무 일률적, 일괄적인 게 좀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해나가야 될 일이에요. 이게 관료중심 사고거든요. 판단하는 측이 보기 편하게, 단속하기 편하게. 근데 앞으로는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뭐
세계적인 흐름이니까요. 이제 우리 오신 분들 대표 쪽 말씀 마저 하시죠. 좀 준비된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럼 한 말씀 더. 네, 하세요.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마이크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좀 구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사실 기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이 어떤 활력을 가지고 우리 산업 발전에 기업 경영에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일 큰 게 이제 갈등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김주영 의원님께 감사 하나 드릴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그 화성의 아리셀 그 이제 폭발 사고로 해서 23분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굉장히 그게 이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과정에 김 의원님께서 정말 그 교도소까지 가셔가지고 대표자도 만나고 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측과 이제 그 피해자 유가족하고 협상을 좀 좋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 갈등 부분인데 아마 이제 국회에서도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갈등 비용이 뭐 거의 300조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에는 분쟁 조정위원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떤 갈등이 벌어질 때 조율해주고 이러는데 저희들 경우에는 막 그냥 그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우익다짐이에요. 이번에 아리셀 같은 경우도 민노총을 비롯해서 104개 단체가 그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니까 협상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때 먼저 의원님께서 나서가지고 그래 주는 바람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잘 진행은 되고 있다고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좀 국회가 저희들 그 기업하는데 좀 사기를 좀 돋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갈등 비용 얘기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대립적이고 갈등이 많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싸움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화, 협상 이런 것보다는 일단 주먹으로 해결하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회적 약자 측은 그게 아주 일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네. 합리적으로 대화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약간 먼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성남시장일 때 판교 한풍구 사고라고 17명이 떨어져 죽은 사고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언론사 주최, 언론사와 경기도 주최 행사에서 사고가 벌어져서, 통상적이면 뭐 장례 안 치르고 뭐 협상 될 때까지 몇 달씩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은 이제 우리 시에서 나서가지고 57시간 만에 다 합의하고, 근데 정말로 진지하게 토론하고 같이 울고, 그래서 주요 쟁점은 남겨두고 기준만 만들어서 그냥 합의하고 다 3일 만에 다 장례 치르고, 그 후에 아주 잘 원만하게 잘 수습됐는데, 어쨌든 그게 정치의 역할일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해관계 충돌이 원래 정치 역할이니까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갈등이나 대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 해결하는 게 정말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거죠. 이게 사실 중대재해법 이것도 사실은 갈등과 대결의 산물입니다.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해보자. 막 세게 처벌하면 아까 그 기술 유출도 막 형량 확 올리면 해결되지 않겠냐 해서 그 개정하자고 지금 제안하시잖아요. 오죽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중대재해처벌법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하면 좀 산재 사고, 사망 사고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로 한 건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막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다. 이서나마 괜히 불안감만 조성했지 실제 효과 없다. 이게 이제 이쪽 입장이고, 노동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뭐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줄어들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런 대화들도 그런 걸 문제를 푸는 하나의 과정일 것 같아요. 우리 박성환 본부장은 한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아까 건의를 드렸지만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2019년도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할 때 그 실무 협상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뭐 화물연대나
운송업체 대표 측이랑 약 100여 차례 협상을 한 적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협상 과정에서 느꼈던 거는 지금 아까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사고가 줄어들었던가 이런 걸 떠나가지고 또 뭐 수출업체 운송비 부담이 크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화물 자동차 안전 운임은 그 운임을 징수하는 측이 두 측입니다. 화물 차주도 마찬가지고요. 운송업체도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아가지고 화물 차주들한테 주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안전운임제 그 법에서는 그 대표들을 화주 대표 3, 차주 대표 3, 운송사 3, 그다음에 공익위원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 협상 과정에서 운송사와 차주는 사실상 같은 동일한 입장이고요. 화주는 3명이지만 화주 혼자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가 산정이라든가 운임을 산정할 때 화주 대표의 그 입장은 거의 반영이 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이제 표준운임제에서는 화주 둘, 차주 둘, 운송사 둘, 공익위원 6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그 불가피하게 꼭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러면 화물 차주들의 운임을 법으로 보장하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운송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이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게 되면 운송사의 운임까지 다 법으로 정해놓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하는 법인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그렇게 제도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꼭 도입을 하게 되더라도 그 이제 법에서 용어는 이제 안전위탁운임과 안전운송운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전위탁운임은 정하더라도 안전운송운임은 시장에 맡기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자유롭게 말씀하시죠. 오늘은 어쨌든 말씀을 듣는 자리니까요. 예, 연구원에서 추가적으로 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 자료 안에 이제 미 대선 이후에 무역 통상 정책의 변화 관련되는 챕터가 한 페이지 있었는데,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볼 때는 생각외로 심각한 어떤 파고가 다가온다. 언론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이야기를 하고, 뭐 경제정책까지 아우르면은 트럼프 노믹스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트럼프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보편관세라든지 상호관세라든지 온쇼링이라든지 디커플링 강화라든지 어느 것 하나 우리 한국 수출업계 도전 위협이 아닌 키워드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여러 경제 전문가분들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발 어떤 새로운 형태의 통상 압박 압력에 대해서는 좀 정부 혼자 하는 것도 좀 힘이 붙이니까 국회에서도 좀 초당적으로 그런 어떤 태스크포스라든지 그런 연구회라든지 그런 등등등을 좀 조직하셔서 뭐 의원 외교라든지 그런 활동을 좀 강화하면서 그렇게 초당적으로 한국 무역의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좀 네트워크를 좀 강화해 주시고 네.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맞는 지적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내적 측면, 대외적 측면, 양 측면이 동시에 있을 텐데, 미국의 그 자국 중심주의, 사실은 이제 자유무역의 태조 아니겠어요? 보호무역주의로 태조하면서 이제 국경을 높이 쌓고, 자국민들 중심으로, 자국 기업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겠다. 그거야 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외부적 환경의 변화죠. 이걸 어떻게 대응하냐? 이거를 그 벽을 쉽게 넘기 위해서 우리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쪽, 그러니까 뭐 인건비를 압박하다든지 운송비를 최대한 줄인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수익성을 높이는 문제.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사실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국제 경쟁이 불가능하거든요. 저임금에 의존하고 뭐 장시간 노동,
또 운송비를 막 쥐어짜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과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냐 장기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좀 회의적이죠. 이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측면도 하나 있을 테고요. 대외적 측면으로 보면 그래서 외교가 중요하죠. 정부의 의지. 그 대만이 TSMC도 이제 미국의 현지 투자를 막 미국이 바이든 정부 많이 요구했잖아요. 근데 우리 대기업들도 현지 투자 요구에 따라서 뭐 170조? 얼마였더래요? 170조인가 뭐 하여튼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대만 정부는 어쨌든 그걸 막아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TSMC도 그런 압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막아줬다. 근데 우리 기업들은 오히려 일면에서는 권장당하는 뭐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현장의 기업인들한테도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앞으로 대응도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 역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정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야권 정치권도 협력이 필요하다,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게 아마 매우 중요할 거예요. 우리는 정부 여당과 어쨌든 경쟁 관계에 있기는 해도 사실 누가 더 잘하냐로 평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좀 국가적 차원의 협력은 저희는 뭐 그걸 마다할 생각도 없고 언제든지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해도 근데 잘 안 돼요. 이런 얘기 하나만 한 얘기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요. 무역협회 회장님께서 예, 부회장님 한 말씀 듣고 네. 예,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입니다. 오늘 저희 회장께서 대표님께 책자를 네. 하나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게 무역업계 규제로 건의문인데요. 네. 저희가 책상에 앉아서 쓴 게 아니고 저희가 일일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수출 위주 수출 업체들을 찾아다니고 또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개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그 중에 가장 수출하고 연계가 많을 것 같은 걸 추려서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한 거고 이 꼭지들을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모두의 보고드린 5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수출 기업하고 연관이 많을 것 같은 그런 거를 추렸습니다. 사실은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출 환경이 내년도에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수출 기업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협회는 보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지만 협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차원에서 영향이 있는 팩터들을 쫙 짚어 드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팩터적으로는 노동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뭐 투입이 노동 있고 자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노동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자본 투자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기술 경쟁력 관련된 R&D에 연계된 문제들, 그리고 또 상법 일부 나왔습니다만 어떤 이런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는 어떤 경영진의 어떤 좀 중장기적인 시각의 안정적인 법 환경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상법 이슈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통상 같은 거는 국내에서 어떻게 대응하기 한계가 있는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민주당 중심으로 민주당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그런 맥락으로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무적으로 민주당에 많이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업계의 의견을 좀 충실히 전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내에서는 우리 무역협회하고 이런 문제 관련해서 뭐 논의나 이런 건 좀 했나요? 오늘 이제 처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자주 모임도 좀 가지시고요. 이렇게 그러게, 예, 그 중에 이제 그러죠.
저희도 사실은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맨날 보던데 맨날 보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새롭게 무역협회 입장이 어떤지도 한번 들어보려고 자리를 마련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의장님?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 맹 위원장님. 예. 한 가지만 지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게 건의사항을 보면은 이제 갈등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갈등이 있어서 좀 해결에 시간이 걸리는 게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정리를 해서 갈등이 없는 것은 좀 효과 있게 신청이 됐으면 하고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줬으면. 국토위는 오늘 말씀하신 거 안전운임제 말고 예. 다른 거는? 지금 뭐 제 소관이면 제가 바로 해결해 드리겠는데, 안전운임제 하나? 예. 복잡하시겠네요. 예. 어쨌든 환노위는 말씀하셨고, 그의 산자위도 뭐 다시 말씀 있으세요? 그러시죠. 관련 법들이 또 올라와 있는 게 있으니까 기술 유출, 산업기술 유출 관련한 보호체권안도 지금 법안이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법안은 저희들이 이번 법사위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을 미리 좀 의견 주시면서. 네. 어쨌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단 스크린에서 대충 정리가 한 게 좀 있긴 한데 이걸 세부적으로 이미 다 어쨌든 검토를 하긴 했어요. 오늘 하신 말씀도 있으시고 아주 너무 세부적인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상당수는 입법 사안이 아니고 정부 정책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입법 사안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는 시행령 이하 정부 정책 사안들이어서 이거는 우리 정부 정책 결정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정도 수준인데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세제 얘기가 좀 많기도 해서. 네. 지금 있긴 한데 잘 작동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하고 이게 뭐 큰